김민석 박사님과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로제타 폴드를 개발하신 백민경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로제타 폴드가 무려 사이언스지에 올해 혁신 연구 성과로 뽑혔다고 들었는데 정말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인터뷰에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로제타 폴드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전에 교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교수님에 대한 소개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부터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부임하게 된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화학을 좋아해서 이제 학부랑 대학원은 계속 화학과에서 다녔고요. 그래서 화학으로 박사를 받고 이제 포닥을 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연구를 하게 되면서 로제타 폴드를 개발을 하고 어쩌다 보니 화학을 전공을 했지만 생명과학부에 이렇게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학위를 화학으로 네.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생명과학 연구 하시기 전에는 화학에 어떤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서 재밌어 했던 건 사실 오비탈이었어요. 이상하게 오비탈 공부할 때 좀 화학에 흥미를 많이 느껴서 그냥 화학이 재밌으니까 화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화학과를 왔다가 화학과 왔으면 이제 나중에 뭐 하지 했을 때 이제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화학과라고 하면 얘기하는 게 화장품 만들어, 어떤 분들은 뭐 화약 만들어, 아니면 뭐 신약 개발해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그 중에는 사실 신약 개발이 제일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개발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화학과에서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고등학생 분들도 그럴 거고 일반인 분들도 그냥 정말 유기화학 합성 실험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제가 화학과 들어와서 유기 실험을 직접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해보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실험은 못 하겠고 어떡하지 하다가 서울대학과 이제 서채학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산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그분 수업을 듣고 실험을 안 해도 컴퓨터로 저런 신약 개발에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 있네? 약간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너무 꽂혀서 저걸 좀 더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화학과 대학원을 계속 나왔고 이제 하는 연구가 뭐 화학과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생명 현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백질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계산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디에도 깊은 지식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얇고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관련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생명과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분자 구조 네.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명정보학에 네.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네. 보시니까 바로 미국 유학을 가셨던데 네. 대학생들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제 네. 학위를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연구나 학문을 더 네. 해가지고 연구소 같은 데 갈까 고민을 네.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미국 유학으로 학문 좀 더 하시기를 결정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도 박사를 받을 때쯤에 딱 그 고민을 했어요. 이제 취업을 할까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연구라는 게 계속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저희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막 많이 쓰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런 거를 내가 안 해보면 좀 아쉬울 것 같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참에 나가서 외국에서 살아도 보고 그런 연구 경험도 좀 더 쌓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학문에 이어서 유학까지 네. 결정하시는 약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대도 품고 걱정도 네. 하면서 미국 유학을 떠나셨을 텐데 네네. 생각보다 좋았던 점이나 혹은 좀 안 좋았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좋았던 점은 어쨌거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는 계속 서울대 화학과만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지금도 있는 이 500동 건물 수업을 듣고 여기서 대학원도 다니고 계속 같은 공간에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이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랩이 이제 데이빗 베이커 교수 연구실인데 거기는
그 교수님 연구실만 해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계산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뭔가 저도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좀 더 자극도 많이 받고 연구 환경도 완전 리프레시가 됐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안 좋았던 점은 당연히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잘하게는 이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부터 구해야 되고, 약간 미국의 행정이란 한국과 행정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한 3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좀 힘들었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학교를 랩을 나가질 못하고 이제 계속 집에서 혼자 연구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다시 유학 네. 가신다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다시 미국 유학을 가면 쪽 연구랑 별개로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좀 미국 생활 적응됐다 싶을 때쯤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의 이제 셧다운이 되고 집에만 있고 하면서 미국에 있을 동안 사실 미국을 좀 즐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네, 연구와는 별개로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간다면 이제 그때는 다시 사람들이 다 랩에 많이 나올 때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뭐 실험도 배워보고 좀 더 새로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해보고 왔을 것 같아요. 많이 못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네. 하셨기 때문에 로제타 폴드도 그렇죠. 거기서도 네. 개발하시고 그러신 네.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으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로제타 네. 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로제타 폴드 이러긴 했는데 뭔지 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보시는 분들이 로제타 폴드가 뭔지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로제타 폴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가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구조가 궁금한 단백질의 서열을 넣어주면 내가 이제 학습을 통해 배운 방식대로 인공지능 모델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로제타 폴드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뭔가 진화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도 있지만 뭐 강아지한테도 있고 말한테도 있고 심지어 뭐 참치나 이런 웬만한 약간 이제 혈액이 있고 그게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이제 숨쉬는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구조를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조 기능이 같으니까 이제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서열을 보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서열에 뭔가 분명히 변화는 있었는데 구조가 계속 같은 구조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니까 뭔가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열들을 잘 모아서 그거를 열심히 쳐다보면 구조와 관련된 패턴들이 숨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찾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방법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화 정보 서열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주는 방법이 바로 로제타 폴드입니다. 그러면 로제타 폴드는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서로 다른 종에 있는 단백질이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보통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 서열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서열 안에 숨어 있는 구조 패턴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열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구조 패턴 찾아낸 것들을 좀 더 정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종의 글을 읽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하나 인공지능 모델은 계속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한 인공지능 모델은 그 이해를 받아서 계속 약간 구조에 대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제타 폴드 모델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열의 정보들을 잘 이해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찾아서 그거를 실제 3차원 구조로 이제 현실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그게 로제타 폴드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그림을 이렇게 네. 설명하셨는데 딱 들으니까
몽타주 생각나요. 그러니까 네. 범인에 대한 이제 목격자가 여러 명 있으면 아,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들어보고 네네. 주요 겹치는 정보들을 네. 모아서 이걸 또 맞아요. 몽타주로 네. 그려내는 약간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 네,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백질 구조 계속 예측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이 왜 중요한지도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단백질이라는 게 생명현상,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단백질이 뭐 산소를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왔는데 그 먹은 음식물을 소화한다든지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단백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산소와 딱 결합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소화 요소 단백질들은 그런 이제 음식물을 분해하기 좋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단백질이 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좀 더 이제 정말 원자적인 수준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바이오 엔자임 효소 같은 걸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왜 이 단백질에 뭔가 고장이 생겼을 때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치료제 또한 개발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백질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하다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인공지능 활용한 방법 이전에도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적인 방법이나 연구를 했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물론 이제 계산적인 방법 이전에 당연히 실험으로 많이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구조 결정, 또 뭐 NMR, 크라이오 EM 약간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로 이제 단백질 결정하는 연구들이 다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단백질 구조를 사실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뭐 하나의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때마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기초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던 방식은 이제 엑스레이 구조 결정이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단백질을 관심 있는 단백질을 이제 열심히 모아서 그걸 잘 정제를 해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단백질도 결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소금 결정처럼. 이제 그래서 어떤 물질이 결정을 이룬다는 거는 그 물질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구조를 이룬 채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쌓인다는 뜻이고 그렇게 결정이 만들어진 거에 X선 같은 걸 쬐어주면 이제 결정 안에 이제 독특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조에 따라 회절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회절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뭐 설명만 들어도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거쳐야 하는 단계도 많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단백질 하나의 구조를 아는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 막 10년도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사실 저희가 존재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다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단백질 구조를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을까 하다가 계산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산적인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네. 때 기존의 그런 엑스레이를 네.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랑 네. 인공지능을 네. 컴퓨터 계산 쪽으로 했을 때 네. 효율이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엑스레이 구조 결정은 이제 아무리 쉬워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인공지능 방법들은 물론 어쨌거나 예측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정확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대충 이제 예측해 보는데 작게는 수초, 오래 걸려봤자 한 2-3시간 아니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효율 차이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서열로부터 사실 단백질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풀리던 난제였어요. 사람들이 분명 단백질은 항상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은 그냥 서열 바탕으로 자기가 항상 같은 구조로 접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몸은 하는데 안에서는 알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사람 그걸 이해해서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약간 자괴감?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풀까라는, 왜 풀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원리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힘을 빌려서 우리가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서열로부터 이제 규칙을 찾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단계까지는 온 거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것 말고도 사실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파폴2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만든 로제타 폴드도 알파폴드 2에서 사실 영감을 받아 시작된 프로젝트긴 해요. 그래서 알파폴드 2가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캐습이라고 하는 약간 단백질 구조의 집계 올림픽, 뭐 약간 세계 챔피언십 같은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갑자기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 방법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알파폴드 2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건 도대체 뭘까 엄청 궁금했었고 이제 그 캐습 결과 미팅에서 구글 딥마인드 사람들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우린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방법을 만들었고 그게 이 알파폴드 2고 이런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논문도 내고 뭐 공개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제가 하던 연구가 사라졌는데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공부할 겸 방법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뭐 공개되기 전까지 한번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알파폴드 2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디테일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로제타 폴드고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들은 사실 그래서 동일해요, 거의. 아무래도 거기서 영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서로 다른 해답? 약간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신 로제타 폴드 네. 완성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한 몇 % 정도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로제타 폴드를 이제 저의 약간 허황된 꿈인데요. 셀을 모델링하는 레벨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백질 하나하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단백질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세포는 굉장히 수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막을 이루는 일단 지질도 있고 단백질도 당연히 있고 이제 세포 안에 핵 안에는 DNA도 있고 이제 RNA 분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다양한 생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실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안다면 우리 셀 내에서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제타 폴드를 제가 연구를 계속 하는 동안 쭉 확장시켜서 정말 셀 거대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걸 제 로제타 폴드 완성이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앞에 이제 걸음마를 뗐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제 공부할 것도 많이 남아요. 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네. 그럼 그렇죠. 대학원생 모집이죠. 네. 이제 단백질 구조 말고 이제 세포학도 잘하는 대학원생 네. 모으고 앱이 엄청 커지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든 로제타 폴드는 네. 어떻게 항공 분야나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로제타 폴드를 활용을 하면 단백질의 구조를 손쉽게 알 수가 있죠. 네. 그 얘기는 일단 우리가 뭐 존재는 아는데 대충 이 단백질이 뭐 고장이 나면 무슨 질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이루길래 약간 그런 게 질병과 연관이 될까라는 걸 이제 구조를 만들어보고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단백질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질병과 연관되는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구조가 몰랐던 단백질에 대해서는 예측된 구조를 바탕으로 뭐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남아있는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구조만 본다고 기능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저희가 사람 얼굴만 보고 이 사람 성격은 어떨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사람과 말도 해보고 서로 상호작용을 좀 해봐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더 알 수 있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그냥 단백질만 딱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단백질이 어떤 분자랑 상호작용을 하는지 얘네가 평소에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 약간 이런 걸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로제타 폴드나 알파 폴드는 원래 단백질 자체의 구조, 그냥 이 사람의 생김새가 어떻습니다라는 걸 예측해주는 방법이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그걸 좀 더 확장해 나가려면 이 사람이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어떤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로제타 폴드를 만들고 나서 그냥 로제타 폴드 어차피 단백질은 다룰 줄 아니까 혹시 단백질이랑 단백질 사이의 결합 구조도 그냥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로제타 폴드를 만든 게 진화 정보를 활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진화 정보라는 게 결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 보니 나타나는 패턴을 찾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단백질 사이 결합도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진화 과정에서 그 상호작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을 거고 그 얘기는 두 단백질 사이에 진화 정보를 모아놓고 그 둘 사이를 들여다봐도 비슷한 패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제타 폴드가 이미 그 패턴들을 잘 낼 수만 있다면 그냥 단백질 사이의 결합 구조도 똑같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 방법 그대로를 확장을 바로 해봤어요. 실제로 해보셨어요? 그래서 효모 안에 존재하는 이스트가 사람이랑 같은 진핵 생물이면서 단세포 생물이라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연구하기 좋은 약간 그런 생물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에 있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 그 상호작용을 스크리닝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붙고 안 붙고를 로제타 폴드랑 알파 폴드를 활용해서 예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새로운 상호작용들도 많이 찾아내고 이제 구조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나중에 이제 풀린 구조랑 유사하다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방법이 단백질 자체 구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이해를 함으로써 좀 더 기능을 설명하고 약간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단백질 사이에 연결을 네. 한 다음에 이제 또 약물 만들 때 이제 반응 그렇죠.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고 더 활용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단백질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왜 질병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나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봄으로써 좀 더 좋은 약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약물이 뭔가 다른 단백질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까지 좀 부작용 예측까지도 좀 더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생명정보학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통계라던가 네. 생물학이나 이런 거 있어서 어떤 거를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이 네.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만약 이제 이런 과목을 꼭 들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물리나 화학 과목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이게 제가 사실 백그라운드가 화학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방법을 만들 때 제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조 예측 뒤에 숨어 있는 물리화학적인 원래 백그라운드는 뭘까? 이게 왜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는지?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사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단백질이 접히고 상호작용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사실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할수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 원리가 원래 무엇인지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트랜스퍼?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어서 약간 엄청 깊은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물리나 화학 공부 약간 이런 자연계 존재하는 법칙에 약간 보편적인 법칙에 대한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프로그래밍은 저는 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겉만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잘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그 사이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 과정을 굉장히 어떻게 글로 깔끔하게 쓰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게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꼭 프로그래밍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이 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배워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그냥 너무 어렵다라고만 겁먹지 말고 조금씩 접해보면 좀 더 손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자연 법칙 이해다. 그렇죠. 이제 자연계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죠. 호기심, 어떻게 보면. 호기심. 네.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그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좀 더 깊은 상세한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수단,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확실히 제일 핵심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생명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지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이 아무래도 주 전공이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공부하던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생물을 좀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생물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더 저보다 잘 찾으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더 하다 보니까 약간 다 공부해야 된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분야가 정말 학제 간 융합 연구고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서
모든 걸 다 깊이 있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얕게 이해를 해서 뭔가 그쪽 전문가랑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해하고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약간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학 전공이셨기도 네. 하고 생물도 아니고 정보학도 딱히 안 하셨는데 네네. AI 전문 엔지니어 없이도 네네. 개발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대학원 때 이제 화학 전공이긴 했지만 하는 일은 사실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 모델은 아니었고 좀 더 전통적인 C, 심지어 언어조차도 굉장히 고대 언어라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사람이 생각한 알고리즘 하나하나 다 구현을 해서 if문, 뭐 조건문 엄청 넣어가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약간 그런 동작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넘어가니까 오히려 프로그래밍 신경해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저는 뭐 조건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인공지능 모델을 이렇게 구성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블럭 쌓듯이 잘 쌓기만 하면 뭔가 만들어지고 학습도 알아서 되니까 처음엔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뭔가 각각의 블락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약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방법을 제가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니까 나중엔 그 안의 내용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뭐 프로그래밍 아예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인공지능도 제가 뭐 깊이 있게 전공을 공부해 본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쓸 수는 있는데 그 안에를 약간 뜯어 고쳐서 정말 제가 원하는 일만 하게 약간 이렇게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과 출신 대학원생이지. 이제 자막으로 블록만 쌓았다고 하신 거 치고 너무 잘 만드신 거 아닌가. 근데 레고도 블록을 잘 쌓으면 예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잘 쌓아도 뭔가를 만들 수는 있죠. 네. 저도 이게 프로젝트로 생명정보학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저도 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되게 원래 생물 공부했던 것도 약간 유전체학 이쪽에 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전체학도 염기 서열의 비밀을 푸는 건데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런 생명정보학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되게 효율적이고 내가 생명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도구가 되겠구나 흥미가 너무 생겨서. 근데 저는 교수님 아까 겁내지 말라 하셨는데 네. 프로그램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학한 김에 프로그램 조금 공부해 봐야지 하고 깔짝깔짝 해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있는. 네. 저 나중에 대학원 가면 받아주실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폴더는 그 랭귀지 뭐 쓰시나요? 그냥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네, 파이썬이고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네. 정보인데 Nope. 처음으로. 그 파이썬만. 파이썬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토치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셋업이랑 패키징 해가지고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키지가 양대산맥이 파이토치랑 이제 텐서플로우였다가 요즘에는 텐서플로우는 많이 사라지고 잭스라고 똑같이 구글에서 만든 거긴 한데 제 두 교재 개거든요. 텐서플로우 이제 저 다음 장이 그 딥러닝의 텐서플로우 이야기였는데 다른 책으로. 근데 사람들 요즘 텐서플로우도 많이 써요. 네. 그래.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둘 중에 사실 어떤 걸 써도 다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그런 거 바꾸는 건 사실 일도 아니라서. 네. 약간 사투리 바꾸는 그런 정도.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습관처럼 잘못 사투리가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마무리. 마무리 멘트.